여러분께서는 지금 경제학자 곽수종이 보는 새로운 시사,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4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의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의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과 말씀을 나눴으니까 이제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 생각하시는 100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 한번 말씀해 주시죠. 중요한 것은 재벌에게 흐르던 물줄기를 국민에게 바꿔놓은 것이 큰 결단이셨다고 보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정부 출범 1호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만드는 것이었고요. 2012년 대선에도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미. 근데 사실 100일이면 대단히 짧은 시간인데 그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뭔가 해보려고 추경을 했는데 일자리 추경을 하셨죠. 그런데도 야당이 발목 잡으면서 정말 최장기간 정말 추경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고요. 아무튼 네. 11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는데 앞으로도 공공 부분에서부터 차근차근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그 일자리 추경이라고 지금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박근혜 정부 때 똑같은 네이밍으로 이제 정부가 의회를 밀어붙이던 때가 있었습니다. 경제 활성화법을 왜 야당이 도와주지 않는 거냐. 그 네이밍이 현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활성화법이라 붙였으면은 뭐 절대 선의 가치가 아닌 것처럼 뭐 일자리 추경이라고 붙여가지고 그게 절대 선이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세목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니까 결국 삭감이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은 사실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야당이 지적한 것이지 뭐 일자리 늘리자는 거에 반대하는 야당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법의 이제 세세한 부분에 미흡한 점을 지적하는 거죠. 근데 그 경제활성화법 그러니까 예산 통과될 때 관광, 의료, 뭐 창조경제 등등이 있었는데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 동의할 수 없는 예산안들이거든요. 그때 그 입장이었잖아요. 관광진흥법이라든지 의료도 원격 의료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그걸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결국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가지고 야당들이 동의할 수 없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반대한 거지. 뭐 일자리를 만드는 선한 목적인데 니가 반대하는 건 악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런 논리는 안 갔으면 좋겠어요.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에서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데 세금을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이준석 당협위원장의 이야기는 저는 또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게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가 초고령화 사회로 2025년이 되면 진입을 하게 되고 인구가 5천만에서 3,500만으로 줄게 되고 1,000만이 2,500만을 먹여 살려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세금이 징후같이 거친다 그러고 경제성장이 징후같이만 된다 하더라도 문제는 없겠지만 큰 문제는 이게 과연 될까 이런 문제가 없지 않아 이제 질문이 있는 거죠.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하나의 화두가 뭐냐면 그러면 일자리를 세금으로 정부가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면 민간 기업에게 줘야 되느냐 이게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부의 대책이 완벽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러나 일자리 절벽에 놓인 국민과 청년에게는 너무나 절박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사실 사람이 죽어가는데 정부가 나서서 응급조치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죠.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까지 그 민주당이 가져왔던 보편적 복지의 기조라면은 결국에는 보편적 복지 급여를 늘리겠다는 취지가 많았기 때문에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겠지만은 공무원을 급증시키겠다라는 건 사실 공무원 급증으로 산업을 발달시키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복지 체계 일환으로 지금 접근하는 건데 그 상황에서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OECD 평균의 공공부문 일자리 22%에 3%인데 저희가 7.6, 7, 8%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35개국의 OECD 평균에 저희가 3분의 1 수준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그래도 경제 나름 14위, 15위 되는 대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중간은 가자. 중간만 가도 근데 중간도 못 가는 거죠. 사실 중간도 못 가는 3분의 2 정도 수준이 14% 정도로 확충하자는 논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아마 81만 개 일자리를 공약한 대로 다 만든다면 겨우겨우 1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과잉해서 급격히 올린다 이렇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81만 개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 한 2천만 원 정도의 최저임금에 준하는 임금을 준다 했을 때 5년이면 1억이잖아요. 81조 원입니다. 그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조세 더 걷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조세 부담이 있다는 걸 국민들이 다 알려야 되는데 그거 없이 뭐 5%에게 증세하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지난번에 좀 경악할 만한 발언이었던 게 뭐냐면 5년 동안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발언했던 것이 뒤집어 말하면 5년 뒤에는 문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만약
만약 그 뒤에도 자신감이 있으면은 앞으로 영원히 문제 없다라고 해야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에는 세수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게 80조라고 계산하셨지만 네. 이명박 정권 때 이미 25%에서 22%로 이제 법인세를 낮췄을 때 세수 감액했던 게 98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현재 5년간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국민들의 숨통을 트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경제적 논리로만 안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명박 정부가 줄인 게 98조라 그러는데 세율 더 많이 낮춘 거는 지금 노무현 정부랑 그 김대중 정부인데 뭐 사실 제가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 법인세 법인세 감소에 대한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뭐 그때 얘기도 해야죠. 그렇다면은 왜 그 당시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에서 거의 6%에 가까운 법인세 인하를 했는지 한번 얘기해봐야겠죠. 좋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고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케인스 학파는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기업과 가게가 돈을 쓸 수가 없으니 여유가 없어서 정부가 돈을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정을 확대를 하죠. 재정을 확대해서 공공 일자리를 늘립니다. 그래서 미국 대공황 같은 경우에 소득세율이 95%까지 육박할 정도로 세금을 많이 거뒀고요. 그래서 정부가 돈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경기가 좋다 그러면 굳이 정부가 나설 필요가 없죠. 기업이 민간이 일자리를 만들어내니까. 근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좀 중간에 있는 상황이라서 어느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정확한 답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그 철학과 사상을 이어가는 게 뭐냐면 사람 중심의 사회, 사람 중심의 경제입니다. 인권을 중시하고 기본 생존권을 중시하겠다고 하는 아주 그 인권에 기초한 정책은 충분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이것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최저 5년간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 7.4%를 상회하는 금액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최저임금 인상이 현재 20대 총선과 19대 대선 때 대부분 다 2000년에서 22년까지 10,000원으로 올린다고 하셨거든요. 네. 현재 이제 2017년 정권 초기에 조금 이제 16% 정도 올리신 것 같고요.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22년까지 올려도 13에서 18%까지 뭐 정당들이나 후보들이 공약했던 그 인상률 자체가 그렇게 16%보다 뭐 크게 차이 나진 않습니다. 네. 그런데 다만 이제 이 인상으로 인해서 좀 겪을 수 있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들을 정부가 좀 도와주겠다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완충 효과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정부가 도와주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같이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금을 더 거두게 되니까. 그죠? 당연하죠. 정부가 가진 돈이라는 것이 정부가 수익 사업을 하는 것이 큰 것도 아니고 다 조세로 이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도 대선 때 최저임금을 결국 동일한 시기에 10,000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했지만은 유승민 의원은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예를 들어 4대 보험에 대한 부분을 그럼 정부에 지원하겠다라든지 조금 더 구체적인 어떤 충격 완화책들을 이제 갖고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당 내에서 이제 바른정당 내에서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이견이 나오는 것들이 실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렇게 급격하게 초년에 많이 올릴 줄 몰랐던 거죠. 조금 더 이제 완화책들이 진행된 다음에 이제 올릴 걸로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의 반발이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이제 갤럽 조사 같은 것을 본다 하더라도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지지층은 이탈했는데 오히려 자영업자층은 자유한국당 쪽으로 굉장히 강하게 집결하고 있다라는 지금 추세가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그 당만 이제 10,000원까지 인상하는 것을 좀 시한을 더 늘리자는 이제 취지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자영업자분들에게 얼마나 큰 충격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10,000원 공약했던 곳들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고 자성적으로 제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민재 부위원장? 사실 이제 문재인 후보와 당시에 이번 대선 때 유승민 후보 모두가 다 2020년까지 시급 10,000원 인상안을 공약했어요. 15.6% 정도인데요. 사실 이런 대선 후보들의 공약들이 일정하게 시대 정신이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국민들의 요구가 최저시급 인상을 좀 더 요구했다면 뭐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뭐 한 대선 후보들이 공약했던 수준, 뭐 15%를 사실 조금 상회하는 수준인데요. 7,500원 정도로 합의를 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사람 중심의 경제하겠다는 거에서 그 철학은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는 엄청 싸고 공산품은 비싸고 농산품 비싸고 이런 형태의 경제에서 이제 뭐 미국이나 이런 나라처럼 사람이 좀 어떻게 좀 가치를 대접받는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형태로 가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그것이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저는 이제 지역에서 만약 이 부분에서 물어보는 분 있으면은 뭐 10,000원까지 올라가는 거 저는 대세적으로 찬성합니다. 예. 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되면은 내년 내후년부터 상당한 수준의 물가 인상을 감내해야 될 거라는 말까지 붙이거든요. 지금 당장 동네에서 김밥 2,000원 하는 거 가가지고 그 사장님한테 여쭤보세요. 만약에 최저임금 10,000원 되면 이거 얼마에 파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한 3,000원, 3,500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 정도의 물가 인상은 감내해야 될 겁니다. 특히 그런 업종에 있어서는. 아마도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직간접세 세율 조정하고도 같이 논의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우리가 사실 이건희 회장님이 소주 한 병 사는 것과 저 장경태가 소주 한 병 사는 것과는 사실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건 이런 부분 공산품에서만 세금을 좀 더 거두려고 하는 이런 자세들보다는 정부의 정책이 저는 직접세 비중을 좀 더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대다수의 선진국의 지금 현재 세율도 그렇게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그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저는 이번 기회에 청취자분들한테 한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이번에 사실상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임금의 어쨌든 순차적 인상들이 가져온 의미가 뭐냐면은 네. 소득세율의 급격한 증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소득 구간을 이제 텍스 브래켓을 잡아놓기 때문에 지금 1,200만 원 이하가 이제 최저 한계 세율인데 거기서 이제 만약에 최저임금만 받는다 하더라도 그 소득 구간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6% 구간에서 이제 그 위에 15%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 같은 경우에는 그 증가분의 한 10% 정도는 세율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이건 하나씩 소득권을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5% 정도 이상의 명목세율이 인상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약간 증세 없다는 말과는 달리 실제로 상당한 수준의 증세가 될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이제 최저시급 논의는 비정규직 급여에 대한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요. 네. 뭐 정규직 임금하고 좀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장경태 부위원장이. 제가 안 그래도 지금 정규직 비정규직 질문도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게 청년들 취업 문제 지금 비정규직 문제와 연동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는 좋은 일자리 정의에 대해 가지고 항상 이제 좀 모호하게 생각하는 게 네. 뒤집어 놓고 말하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회사들이 좋은 일자리겠죠. 네. 그렇죠.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할 때 1지망으로 넣는 회사들이 취업하고 있는 회사겠죠. 최근에 예. 이제 대통령께서 오뚝이라는 회사를 이제 갓뚝이라는 칭호를 받게 만든 것은 대통령께서 비중을 두고 계신 부분은 예. 직업 안정성이거든요. 예. 직업 안정성이 높은 회사를 좋은 회사로 모신다 이런 것인데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것을 보면은 그 해당 뭐 예를 들어 특정 대학의 학과를 식품영양학과 졸업한 학생들이 선호하는 기업 순위에 그럼 오뚝이가 1번이냐? 하는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여준 바로는 오뚜기는 직업 안정성이 굉장히 좋고 도덕적인 면이 많은 기업인과 동시에 임금 수준이 다른 기업에 비해서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기업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식품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안정성은 오뚜기보다 좀 못하지만은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청년들의 선호 대상이냐를 봤을 때 지금까지는 후자 쪽이죠. 예,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높은 기업들이 그렇게 선호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청년들의 목표를 이해해야 된다 봅니다. 저는 안정성과 동시에 청년들은 풍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의 소득 수준을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뜨거운 냉커피 같은 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방향을 어쨌든 안정성으로 정했기 때문에 이것이 청년들이 원하는가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조정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뜩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근로조건이 좋아서는 아니고요. 사실 납세 우수라는 우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가뜩이 뭐 다른 사실 대비되는 사례로 할인을 워낙 얘기 많이 하니까요. 예. 사실 비정규직 전환만큼이나 정규직 모집도 전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예.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자체가 사실 좀 뜨거운 감자이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이제 노사 간의 좀 타협점을 찾아가면서 좀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장경태 부위원장은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일노동 동임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처우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규직이 비정규직화해야 된다 보십니까? 아니면 비정규직이 전부 다 정규직화돼야 된다 보십니까? 정규직이 비정규직화되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돼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보수 정당의 문제가 비정규직의 전환도 반대하고 공공부문의 정규직 채용도 반대하고 대안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보수 정당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직업 안정성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 법으로 강제한다고 해가지고 확보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 정당도 직업 안정성이 높고 소득 수준도 높은 그런 국민들의 생활상을 원하죠.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한 가지 방향, 예를 들어 비정규직을 모두 다 정규직화하는 것을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기성 대기업에서 실현하려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왜냐하면 제가 말한 가능성은 정책 의지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산업 현장에서의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노조가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줄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은 정부는 오히려 노조에게 할 말이 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경제 통계를 두 분께 잠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기억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틀릴 수도 있으니까 이해를 하시고
우리나라의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보통 정규직의 한 60% 정도가 비정규직이 받는 급여입니다. 많으면 한 70%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규직 안에서도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임금 격차가 대졸자의 임금의 70%가 고졸자가 받습니다. 이게 이제 기간이 근무 연수가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 좁혀지긴 하지만 20, 30%의 갭은 결코 지우지를 못하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문제는 늘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대학을 졸업해야 되겠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되겠다는 게 많은 청년분들이 갖고 계시는 꿈이고 중소기업을 정부가 양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책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80%가 넘는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고 전체 고용의 한 90% 정도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전체 기업 비중의 90%가 중소기업이고 80%의 고용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의 기업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대졸자와 고졸자 간의 격차가 더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에 더 크고 근데 정부는 중소기업을 양성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장경태 부위원장이나 이준석 당협위원장이 보시기에 중소기업 근무도 보셨을 거니까 이 상황을 놓고 그러니까 이걸 한쪽만 보지 말고 크게 한번 그림을 봤을 때 그럴 경우에 STS 조선해양에서의 폭파사고 지하철에서 안전문 수리하다가 일어난 인사사고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근본 원인이 실질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학력 차이의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있는가 이걸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사실 중소기업의 처우에 대한 문제를 사실 하청 문제를 빠지지 않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뭐 예를 들면 중소기업 수가 90%를 차지하고 고용의 80%를 차지한다 하셨지만 아마 이 중소기업의 최소한 30% 이상은 대기업에서 하청받는 기업일 겁니다. 그리고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의 대다수가 대기업의 1차 하청업체 그리고 1차에서 2차로 넘어가면 이게 계급화돼 있잖아요. 중소기업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완전한 경쟁 상태로 놓고 저희가 논의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STX 해양 문제도 사실 정말 이게 너무 가슴 아프지만 비정규직 중에서도 저는 가장 나쁜 비정규직이 파견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부려먹고 그렇죠. 다치면 책임은 전가하는 제도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정말 책임이 없으니 안전은 늘상 뒷전이다. 이런 참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편법적인 파견을 막고 고용을 예를 들어 자기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력을 직접 고용하도록 촉진시키려면은 결국엔 그 둘 간의 이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기업은 아무리 이제 기업이 어떤 악랄한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고용 비용을 총 비용을 따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처우를 최대한 좁히게 하려면은 결국엔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혜택 일부를 비정규직에게 돌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저는 고용 형태나 아니면 소득에 대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협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업과 그리고 비정규직과 그다음 정규직이 좀 더 동의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노력을 간과하고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 전부 다 정규직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실패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뭐 진척이 빠를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굳이 따지자면은 정부 중에서 지금까지 정부 중에서 이 고용 형태에 대해 가지고 정책적인 수단을 안 쓴 정부는 없었거든요. 최대한 직접 고용, 최대한 정규직 고용하도록 권장하는 정책들 다 썼었는데 그게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토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핀란드도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스웨덴, 노르웨이도 다 그 정도가 15%를 넘고 있고 일본은 지금 초고령화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도 이런 이야기 괜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한 20년 지나고 나면 뭐 일자리 다 해결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제 좀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서 저희들이 일자리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건비 줄이려고 자꾸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선호하고 있는데 이거 남용을 좀 막기 위해서 정규직 채용하는 것을 법제화하려고 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번 말씀을 좀. 사실 저는 이제 기업이 악랄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결국에는 이 법망이 미비하거나 엄격적으로 하지 않고 법을 좀 풀어줘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고요. 이용섭 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사실 쉬워내고 싼 비용으로는 앞으로 사람이 남아나지 않는 정말 비인간적인 제도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결국 기업 활동에서 노동
노동자 보호라는 가치가 없는 기업 활동은 결국 경제 활동이 아니다라고 예. 정의 내리신 것 같고요. 하다못해 전쟁터에서도 병사들이 다치면 예. 데리고 가는데 아군이 다치면 기업은 너무 더 야만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결국 기업가가 그 이윤을 남겼을 때 그 이윤을 재투자하지 않는 이유 뭐냐면은 그 추가적인 어떤 신수종 사업 또 오늘 쓰게 된 단어인데 곽수영 교수님 계신데 네. 신수종 사업이 발견되지 않았을 때 이 돈을 은행에 넣어두고 말지 내가 왜 재투자를 하냐. 그 재투자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고용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영역이 넓혀져 있어야 되는 것이고 네. 예를 들어 그 규제라는 것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풀어줬을 때 아 이쪽으로 가서 내가 사람을 새로 뽑아서 돈을 더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지 그 이외의 상황에서 발생되는 고용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일시적인 고용입니다. 과거에 모 대기업에서 고졸 채용을 밀어붙여가지고 고졸 왕창 뽑은 다음에 2년 만에 다 내보냈잖아요. 자의적으로 나간 부분도 있고.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정책적 의지로 탄생한 고졸 채용이라는 것이 영속 가능한가에 대해 가지고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맞추려면은 결국에는 규제를 풀고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히고 기업이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봅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뭐 끝으로 짧게 지금 한 30초 남은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이것만은 좀 기억하자 한 말씀 해 주시죠, 이제. 저는 일자리가 밥이고 집이고 꿈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는 결국 돈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떤 생활과 사람의 꿈, 비전 그리고 삶의 이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준석 이제 뭐 아무래도 그 결국 청년들 삶이 힘들고 예. 지금 일자리란 어떤 기본적인 사람으로서의 어떤 조건이 형성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뒤에 것들 누리지 못하는 건 아주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저는 이제 정치권에서 인위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을 늘리기보다는 기업이 창조적 활동할 수 있도록 많이 규제를 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가들에 대해 가지고 가불관계를 몰아넣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런 것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기업가들도 그에 맞게 윤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대해서 기업가와 경영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네요.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회 장경태 부위원장 그리고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취자분들이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했습니다. 나라 걱정은 다 여전하시고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팟캐스트에 곽수정이라고 검색하시면 팟캐스트에서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하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곽수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